예, 제가 최근에 그 접한 책이 하나 있어서요. 그걸 보면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떠오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은 다름이 아니라 이 책입니다. 한류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한 지 20년이 넘는 사람으로서 그 그야말로 그 옛날서부터 우리 그 초기에 우리 컨텐츠 산업의 그 시기부터 지금 BTS까지 그 한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그 자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잘 그동안 이렇게 잘 모아 오셨는지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그 관련돼서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또 그 현상에 대해서 평가한 여러 가지 그 평론가나 어떤 학자들의 견해 같은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참, 이분의 그 어떤 그 이런 성실함이랄까요. 지적 성실함과 어떤 프롤리픽한 라이팅에 대해서는 참, 정말 제가 뭐라고 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다 보니까 그 뒤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646페이지에 나온 말인데, 한류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밝혔으면 좋겠지만,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나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망과 앞으로 나아갈 길, 한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길이다. 그렇지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롤리픽한 라이팅과 지적인 성실함을 가진 우리 지금 한국의 아주 그 뛰어난 지식인이시죠. 말 그대로. 이런 강 교수님도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 한류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밝힌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제 생각은 한번 하나의 그 의견으로서 낼 필요는 있겠다. 한번 제시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우리 한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류라고 하는 게 결국 문화 컨텐츠잖아요. 대중문화 컨텐츠. 이 대중문화 컨텐츠가 유통되는 일종의 어떤 레벨이랄까요. 층위는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통의 3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죠. 대부분 나라의 컨텐츠들이 이 시장에 머뭅니다. 자국 외에 다른 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많지 않고 자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컨텐츠들이죠. 이게 이제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의 유통이고 이제 그걸 벗어나서 2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지역별 유통이라고 해서 그 세계를 몇 개의 그 문화지리적인 또 인문지리적 역사적 지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뭐 동북아시아라든지 좀 더 넓히면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가 이쪽에서 그 어떤 그런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컨텐츠가 파키스탄이나 뭐 그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유통이 된다든지 브라질의 컨텐츠가 인접해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유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상당히 문화적으로 유사한 그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유통되는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국 내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그 유사한 그 지역 내, 유사한 문화적 어떤 그 동질성이 강한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컨텐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죠. 이건 이제 보편성을 획득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류의 경우에 보면 그 지금 드라마와 이제 영화 일부 대중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역적인 곳에서는 확실히 인기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이죠. 확실히 인기가 있고, 물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작품은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지만 대중적인 인기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드라마와 함께 그 지역적으로 유통되는 컨텐츠의 아직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다르죠. K-팝은 그야말로 3단계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수준까지 이미 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컨텐츠 유통의 3층 이론에서 봤을 때는 장르별로 차이가 있지만 2단계 내지는 3단계까지 도달해 있는 상당히 많이 글로벌화된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글로벌화되는 컨텐츠로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의 컨텐츠가 어떤 나라 출신의 컨텐츠가 성장하는 것도 단계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걸 3단계 또는 4단계로 이걸 그 단계적 발전론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자국의 원래 문화 속에서 컨텐츠는 나오지만 이제 외부에서 컨텐츠를 들어오는 걸 받아들입니다. 외부에서 컨텐츠를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서 일종의 그 혼합을 하죠. 자기 나라의 문화적 요소와 혼합을 해서 그 이제 혼종화라고도 하는 과정인데, 이 퓨전 과정을 통해서 그 외부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 컨텐츠란 건 아까 충이론에서 얘기하면 3단계 컨텐츠들이 주로 많잖아요. 2단계 컨텐츠 내지 3단계 컨텐츠지만 주로 여기서 혼종화가 일어나는 것은 3단계 컨텐츠. 그러니까 글로벌 보편성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컨텐츠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문화 요소와 혼종을 시키죠. 혼합을 시키는 이 혼종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면서 그 외부의 요소들이 토착화되죠. 토착화. 인디지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는 혼종화 과정과 토착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이게 문화적 제공주의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는 외국의 컨텐츠, 특히 미국의 글로벌 컨텐츠가 들어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변질시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된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은 잡종화시킨다라고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의 근본적으로 보면은 발전 과정에는 이 과정이 미국 문화도 따지고 보면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미국적 문화에서 혼종화 과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그 지역에서 인디지나이제이션이 되면서 그것이 또 더 글로벌로 소구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로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1단계인 혼종화 과정, 토착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뭐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확장시킬 수가 있는 말인데, 그 화이트헤드라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뭐 그 죽었다고 생각하던 형이상학을 20세기 되살린 분이라고도 평가받고, 존재와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우주 형성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걸 아주 뭐 정말 과정 철학이라는 형태로 풀어내신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 모든 존재의 의의란 거는 과거의 어떤 그 전통에서 이루어지는 줘서 그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과거에다가 자기만의 요소를 첨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존재다. 존재란 것은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의 존재인데, 그것은 과거의 것에서 내 것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요소로 가미해서 어떤 나만의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세계에 기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존재의 의미라고, 존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뭐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만큼의 혼종화 과정과 그걸 토착화 과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그거 없이 그 자국에서만 그냥 인기 있는 컨텐츠는 그 자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즉 보편성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인도의 컨텐츠는 인도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지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 에트닉 커뮤니티에서는 인기가 있지만은 어떤 시장에 다른 나라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인도 내에서의 인기는 압도적이죠. 인도 컨텐츠 인기가.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발전 과정에서 1단계를 잘 밟았어요. 혼종화, 토착화 과정. 그럼 2단계는 뭐냐? 이제 저는 대체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화. 즉 뭐냐? 혼종화되고 이 토착화된 이 형태의 컨텐츠. 이것은 이제 우리 것에서 외국의 3단계 3층에서 유통되던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컨텐츠 요소를 결합시켜서 우리의 어떤 우리만의 창조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것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그동안 이제 그 3층에서 유통되면서 국내에 수입되어 들어와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던 그 글로벌 컨텐츠보다 인기를 더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주류 소비되는 메인 가장 크게 많이 소비되는 컨텐츠를 수입품에서 자국품으로 대체화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 컨텐츠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그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토착화된 컨텐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거쳐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또 가요예요. 팝송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드라마, 영화 순서로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컨텐츠의 제작비가 가장 낮은 순서거든요. 가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 제작비의 투여라는 것은 국가의 국가 경제의 발달 정도 그리고 그거에 또 연동하는 광고 시장이라든지 컨텐츠 유통 시장 같은 문화 산업의 사이즈하고 관련되잖아요.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컨텐츠 장르일수록 가장 먼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은 제작비가 필요로 하는 헐리우드 영화 그런 것에 대체할 만한 대체제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많은 제작비를 투여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의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요는 제작비 규모에서 다른 장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대체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대체화가 일어나죠. 그때 뭐 아시다시피 뭐 이문세, 변진섭, 이승환 이런 분들 나오면서 벌써 바뀌기 시작하죠. 젊은 사람들도 팝송 듣던 젊은 사람들도 가요로 돌아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는 90년대 넘어가면서 여명의 눈동자라든지 이런 그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제작비 규모를 갖고 또 토착화된 글로벌의 어떤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착화시킨 요소들을 잘 가미시킨 그런 제작 테크닉이 들어간 그런 드라마들이 드디어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그전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드라마들이 뭐 시청률 면에서 더 높았지만 이제는 이제 국내 드라마가 훨씬 더 시청률을 높게 가져가는 물론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미국의 지금 미드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긴 하지만은 역시 시청률을 놓고 보면은 국내 드라마와 1대1로 붙었을 때는 국내 드라마가 더 나오는 이런 대체화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영화 분야에서는 이제 9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맞아요. 뭐 상징적인 게 97년에 나왔던 쉴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형 대한민국형 블록버스터 1호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나오면서 영화 시장도 이제 박스 오피스에도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수입 영화를 더 점유율 면에서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대체화가 90년대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4단계가 이루어지는데 3단계는 3단계 내에 2단계로 미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3, 4단계로 얘기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수입된 컨텐츠를 경쟁력에서 이기게 된 컨텐츠는 이제 밖으로 트래블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아까 얘기한 지역적 그 유통 층위에서 얘기하면 2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적 컨텐츠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론에서는 3단계가 지역 컨텐츠로 나가서 그 문화적으로 근접한 지역, 문화적 할인율이 낮은 지역부터 이게 유통이 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근데 주도했던 건 주로 가요와 드라마였어요. 영화도 일부 있지만은 가요와 드라마, 특히 드라마가 2003년경에 나온 그 겨울연가, 2003, 4년경에 나온 겨울연가와 대장금, 이 두 개 아주 결정적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한류라는 것이 그야말로 본격화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사랑이 뭐길래라든 9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히트한 드라마가 효시라고 보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일본 시장까지 우리가 완전히 열어젖힌 거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드라마를 중심으로 지역적 단계로, 지역적 컨텐츠로 우리가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4단계가 있죠. 발전론의 4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로 유통되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단계가 다시 정리를 하면 1단계가 본정화와 토착화, 본정화를 통한 토착화. 두 번째가 대체화, 세 번째가 지역 컨텐츠화, 네 번째가 글로벌 컨텐츠화죠. 이거는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K-팝이 압도적이에요. 그걸 주도해요. 2011년에 SM타운의 파리 공연이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죠. K-팝이 이렇게 심지어 그 문화적 자존심이 센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구나 걸 알려줬고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고 또 한 번 놀랐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6년 지나서 17년 정도 되면은 완전하게 BTS가 확실하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비틀즈라는 평까지 할 정도로 글로벌한 인기 그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까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K-팝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4단계 글로벌 컨텐츠화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드라마하고 영화는 조금 아직은 3단계 정도에서 4단계 도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류라는 거는 이렇게 층위별로 보면은 장르별로가 다르지만 지역적 내지는 글로벌한 단계, 글로벌한 레벨에서 유통이 되고 발전 단계로 보면 이미 글로벌화된 컨텐츠, 보편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컨텐츠 단계로 가고 있다. 이미 어떤 장르, K-팝 분야에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위상을 가진 컨텐츠가 없어요. 미국 컨텐츠는 뭐 확실하죠. 3층위에서 유통되면서 또 4단계로 발전되는 컨텐츠. 영국도 조금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영국 컨텐츠도 뭐 팝이라든지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외의 나라는 확실히 그렇다고 할 만한 곳이 최소한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예술적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인 또 상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컨텐츠가 이태리 컨텐츠가 일본 컨텐츠가 그렇게 K-팝만큼 어떤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컨텐츠는 잘 없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과거 한때 홍콩 영화가 인기가 많았지만 그거는 지역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고 파퓰러리티 면에서는 물론 뭐 미국의 어떤 그 감독들을 개개인들을 감명을 줘서 그거 리메이크작이 나오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 그 대중적인 인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K-팝이 대단한 거다. 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류가 정말 많이 올라온 것은 분명하다. 제가 말씀드린 그 3층의 유통론 또 4단계 발전론에 비춰봐도 한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되고 이제 많이 앞으로 나온 지금 한류에 대한 담론들이 있잖아요. 담론들은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 또는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차원, 좀 이런 면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하고 결부시켜서 우리 국민성이나 이런 거와 관련시켜서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나 이런 논리는 이론이나 그런 주장들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한류가 이제는 글로벌적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사적인 인류 문명 차원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이 정도 이상이 왔으면 과연 이 한류의 성공이 지금 정도의 담론에서 얘기한 거라면 과연 그게 무슨 인류 보편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차원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는 설정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어떤 비전과 미션은 없는가, 우리 한류가. 그거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류가 이제 나아가야 될 미래 좌표가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근데 뭐 대중문화에 그렇게 큰 거를 바라느냐. 무슨 인류 보편적 가치라든지 문명적 발전, 이런 것에 어떤 뭐 대중문화 콘텐츠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는 아예 근본적으로 문화 콘텐츠에 그런 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그런 콘텐츠가 가능한가라는 얘기죠. 그런 역사적인 콘텐츠, 그런 위대한 인류 문명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가 과연 가능한 건가? 원론적으로 봐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그럼 사례를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20세기 들어와서 대중문화가 폭발하고 대중사회가 형성되고 대중문화가 폭발하기 이전에 근대 사회에서 18세기, 19세기는 뭐 하이컬처라고 지금은 보는 그런 문화가 선도해 있잖아요. 뭐 음악에서는 클래식 뮤직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도를 했는데 과연 그 시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콘텐츠가 없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1803년에 베토벤이 작곡해서 발표한 영웅교향곡 같은 것, 그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문명사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죠. 또 그리고 어떤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즉 어떤 속박과 굴레의 어떤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영웅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묘사해낸 것. 그것은 그 이후에 다가올,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개인의 노력과 어떤 원대한 꿈, 비전을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개인의 모습, 역사의 주역이 되는 모습을 반영했고, 또 그런 것을 미리 예견했고, 또 그걸 제시했고, 또 그런 것을 북돋아 준 것이죠. 이런 컨텐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제 1905년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 이거는 이제 입체파의 시작인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한 거죠. 특히 공간을 이 경우에는 재해석한 것이 많죠. 근데 이런 공간의 재해석, 시간의 재해석이란 거는 사실 그 몇 년 후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과학적으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뉴턴 물리학을 이제 보완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것은. 그래서 시공간은 휘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피카소의 그림에서 나오는 입체파의 효시가 된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이나 신체를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나오는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평면적인 캔버스에 붙여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서 벌써 효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컨텐츠인 거죠. 한 시대의 획을. 그래서 그 작품 전과 그 작품 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클래식 음악에서 영웅교향곡 전과 영웅교향곡 후는 다릅니다. 영웅교향곡 전은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물론 모차르트도 천재고 그분의 이제 마지막 작품 이제 주피터 같은 것에 가면은 영웅교향곡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약동이 이미 그 어떤 어떤 원초적인 형태로 그
근본적인 형태에서는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분은 뭐 1791년에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어받은 베토벤이 1803년에 영웅교향곡을 쓰는데 이때부터는 과거 고전주의 음악, 그 고전주의 음악이라는 건 형식을 중요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이후부터는 작곡가의 사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작곡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작곡가의 어떻게 보면 이념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예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니까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피카소도 마찬가지. 피카소의 그림은 그 전의 그림과 그 이후의 그림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한 획을 긋는다. 시대 구분을 해주는 이런 컨텐츠가 바로 역사적인 컨텐츠고, 그 전 세계적 인류사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인 거죠. 불멸의 컨텐츠, 위대한 컨텐츠, 역사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20세기 이후에 대중문화엔 그런 게 없냐? 대중문화에도 있죠. 이제는 이제 하이컬처보다는 대중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영향이 큰 시기가 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 비틀즈가 나왔어요. 비틀즈의 음악은 그 이전과 이후 비틀즈 음악은 완전히 바뀌죠. 그 이전과 이후 음악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미국의 헐리우드로 가보면은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같은 영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바뀌죠. 스타워즈의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던 그 기풍이 쭉씩 마블의 슈퍼히어로물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블록버스터의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표출하는 메시지와 내용도 계속 그 시기적으로 조금씩 변화는 되어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히 나누는 컨텐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이 역사적 컨텐츠, 위대한 컨텐츠, 불멸의 컨텐츠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컨텐츠, 불멸의 컨텐츠, 위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한류의 미래 좌표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한류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살려야 될 것과 새로 보강하고 새로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살려야 될 것은 우리 성공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바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적합한 표현인데 저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랄까요? 그만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가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노력하는 것, 그런 정신, 그런 자세, 그게 한류에 있죠. 물론 한류에서 이게 무슨 기획사가 만들어내고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들어가서 밥만 먹고 정말 밥만 먹고 그 연습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노예계약이다, 뭐 아니면은 학대다 이렇게까지도 비하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년간을 모든 거를 다 바쳐서 10대 때의 열정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고 하나의 뭐 꽂혀가지고 거기 노력 쏟아부으면 그 에너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쏟아부은 거죠. 그만큼 노력한 과연 아티스트들이, 그만큼 노력하는 문화 콘텐츠 시스템이 지금 다른 나라에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죠. 그게 바로 비틀즈 시절이죠. 비틀즈 시절에 보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10대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36클럽을, 이름 없는 무명의 클럽을 전전하면서 매일 밤 공연하고, 만나면 맨날 같이 작곡해보고 작사해보고 맞춰보고 연습하고 매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폴 맥카트니 14살, 뭐 존 레논 16살 때 만나서 유명해진 거는 영국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유명해진 게 62년, 3년, 미국 기준 64년이니까 존 레논 같은 경우에는 40년생이니까 그 빨라야 만 22살서부터 유명해졌거든요. 그럼 16살 때부터 한 6년이죠. 6년 동안 그 무명의 세월 동안 정말 아마 밥만 먹고 연습만 했을 거예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 비틀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6, 7년, 어쩌면 더 긴 기간을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10대를 다 바쳐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케이팝을 만든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것은 우리가 더 거기 부작용은 덜어내고 미래 지향적인 형태를 우리는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 그 인간의
최고 경지까지, 최고 단계까지 노력하는 그 자세와 정신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바로 창조,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철학을 갖고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나라의 스타 제조 시스템의 한계의 하나로 지적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선 어떤 메시지를 K-팝에 담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치밀하게 기획된, 그것은 물론 뭐 설문조사 같은 이런 과학적인 방식까지는 아니라도 뭐 지금은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트렌드가 어떤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요런 컨셉에 요런 어필하는 메시지를 넣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기에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고 최고의 표현을 부여해서 멋있게 표현하는 그 컨텐츠가 아니고, 그 메시지 자체도 그거를 만든 사람, 아티스트겠죠. 크리에이터겠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속에서 만들어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거. 정말 그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으면 그게 정말 아까 수펙스가 결합이 돼서 그 정신에 최고의 표현을 부여하게 되면, 마치 과거에 슈먼이 브람스를 소개할 때 시대의 정신에 최고의 표현을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가 되고 그렇게 창출되는 컨텐츠가 위대한 불멸의 역사적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 정말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념을 그냥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 설계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에서, 자기 믿음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비틀즈는 6, 7년을 무명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접하고, 누가 뭐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보고 작곡을 해주고 작사를 해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러 그 상호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와 인터액션 하면서 만들어낸 자기 생각이죠. 그걸 냈는데 그게 세상의 코드와 맞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불멸의 컨텐츠로 간다. 즉 계획해서 기획해서 상품화해서 잘 만든 것들은 그 시기에 굉장한 파퓰레이트는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역사적 불멸의 위대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것이 심지어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는 안 맞아서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역행하는 것이라 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체화된, 자기가 확신하는 신념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서 나온 크리에이트된 컨텐츠는 그 신념이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컨텐츠가 정말 최고의 노력이 경주된 그러한 최고의 표현과 결합됐을 때 거기서 나온다. 스타워즈를 성공시키고 조지 루카스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지 루카스의 답은 이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 관객들이 좀 단순한 얘기를 한동안 못 접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고 서로 투쟁하다가 착한 편이 이긴다.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심플하고 명확한 어떤 그 줄거리인데, 이런 것들에 좀 목말라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더라고요. 난 그리고 그런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했다. 그리고 스필버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만들면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적 없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그야말로 자생적인 위력이 나오는 거죠. 계산된 그런 위력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게 정말 좋겠다. 그게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을지 몰라도 나는 이게 꼭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거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한류에는 더해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잘 만든 거, 미국에서
성공한 거, 세계적으로 성공한 걸 잘 분석해서 우리 걸로 잘 체화시켜 가지고 또 거기에 아주 발전된 표현 기법을 붙여서 크게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역사적인 컨텐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역사적인 컨텐츠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전에 이런 그 자기 생각,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 또 하나를 그 나타내주는 그 인용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소설가이자 나중에는 어떤 사상가의 반열에까지 오른 아인 랜드라는 분, 아틀라스 슈러그드와 파운틴 헤드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이 아인 랜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이상을 그리는 것, 이상적인 인간형을 투사해서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글을 쓰는 동기고 목적입니다. 독자들을 철학적으로 계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인 주인공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형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내가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그리는 것이다. 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거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 컨텐츠라는 형식을 빌어서. 바로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하고는 좀 어긋나더라도 다가올 다음 시대의 정신과 맞으면 그 정신에 가장 좋은 최고의 표현을 부여한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정신의 본질에 최고의 어떤 컨텐츠적인 표현을 부여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적 불멸의 컨텐츠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 단순히 그 크게 현재 비평가들의 큰 호응을 받는다든지 큰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걸로 역사적 불멸의 위대한 컨텐츠가 될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켰을 때,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한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위대한 불멸의 역사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가 우리 과거를, 역사적 사례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 아시잖아요. 스코틀랜드가 이제 그 1700년, 그러니까 18세기가 시작하면서 영국과 합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후 한 100여년간 이른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아주 흥하죠. 그래서 거기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봐서 스코틀랜드는 전 세계적인 지형뿐만 아니라 영국 안에서도 이른바 주류는 아니죠. 주류는 잉글랜드니까 잉글랜드의 학계라든지 지식계가 메인 스트림이었겠죠. 그러니까 변방이죠. 변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지만 어쨌든 가장자리.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영국이나 대륙의, 유럽 대륙의 흐름은 접할 수 있는 위치죠. 영 동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 그 지역에 그 당시 세계를 선도하는 지적 흐름을 다 접할 수는 있었지만 지역적으로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라는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름의 철학을 발전시킨,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요소들과 결합된 대륙의 그러한 유럽의 그 사상들을 접목시킨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이빗 흉은 어떤 사람은 현대 철학이 데이빗 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예. 현대 철학이 갖는 비투겐슈타인까지 오는 어떤 인간 이성의 한계,
언어라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갖는 구조적 한계 속에 우리의 인간의 인식이란 건 머무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주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 인식의 어떤 무한한 능력을 많이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 철학의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이 출발점이 데이비드 휴메죠.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을 혐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인간이 자신의 인식의 절대성을 믿다 보면 자만에 빠지고 그 자만이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좀 더 이분은 그 착안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인식의 한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선에서 우리가 우리 지식의 그 축적을 해나가야 된다, 쌓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분이 이제 데이비드 휴메 있고, 두 번째는 뭐 더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으로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1776년에 18세기 말에 그 유명한 국부론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사상을 전파한 거죠. 그야말로 획을 긋는 컨텐츠가 된 거죠. 이러한 아담 스미스 같은 분까지 나오고, 이분들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뭐 세인트 앤드류스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데, 물론 이 흐름은 영원하진 않아요. 그 18세기가 지나오면서 이제 쇠퇴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상당히 미약해지죠. 그거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잉글랜드로 흡수된 것도 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잉글랜드로 많이 옮겨가고 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100년간은 정말 찬란한 시기.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의 사상이 영국, 잉글랜드를 이끌고 또 전 세계를 결과적으로 보면 전 문명 자체를 흐름을 이끌고 결정적인 미래 문명의 흐름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거죠. 이런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틀즈 말씀드렸지만 비틀즈도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그 리버풀은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서 어느 기준으로 보나 영국에서도, 또 영국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 보면 세계사적 흐름에서 그렇게 상당히 영국 입장에서는 좀 침체했던 시기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락큰롤 많이 듣고 블루스 들어오고 미국의 대중문화에 많이 노출되면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있던 시기인데, 바로 그 과정, 그거를 이제 그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컨텐츠를 받아들여서 체화시켜서 영국적인 요소로 풀어내서 혼종화, 토착화시켜서 나온 게 비틀즈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라는 지역은 사실 그 당시에는 세계 문화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미국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어떤 그 리버풀이라는 지역에서 그 젊은들이 토착화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글로벌로 다시 세계를 뒤덮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하게 부유한 나라에서만 위대하고 불멸의 그 역사적 컨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다. 역사의 사례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의 흐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과 단절되면 안 되고 세계의 흐름에 개방돼서 계속 접해야 되죠. 그것이 말 그대로 혼종과 토착화의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액세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 주류 어떤 그 흐름에는. 그렇지만 그 주류 속에 없고 오히려 가장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장자리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인 경우. 스코틀랜드는 당시 영국과 합병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 어떤 민족주의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합병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또 민족주의에 대한 고민도 생겼을 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죠. 또 리버풀도 당시 이제 영국이 그 당시 영국병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산업적으로 많이 쇠퇴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노동계급의 그 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부모 속에서 태어난 비틀즈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가장자리와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양이 된다, 이 컨텐츠에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와는 액세스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주류 세상에 열렸기 때문에 가장 그런 문화적으로 개방된 시스템을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가장자리에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최고의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면 최소한 상업적인 대중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액세스가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토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불멸의 위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18세기 초의 스코틀랜드나 1960년대 리버풀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바로 자기 철학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시대 흐름이나 우리 조류 트렌드를 분석해서 거기 따라가는 것보다 어떤 자기 철학을 갖는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우리 그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걸 포옹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되고, 또 대중문화에도 게이트키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다못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매일매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을 하는 아주 평범한 평론가들도 있고, 더 거기서 발전되면 인플루언서가 된 유튜버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걸 알아봐주고 그런 걸 성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거나 안 하건 간에 자기 생각이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러지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 길이 위대한 불멸의 그리고 역사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길이기도 하고, 바로 또 그것이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 한류가 계속 더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꼭 불멸의 컨텐츠, 역사적 컨텐츠만, 위대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한류가 더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는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회사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자기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볼보 차를 타고 사고가 나서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볼보 차를 만들겠다. 그런 아주 확고한 자기 안전이라는 철학에 바탕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미션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사회적 미션, 인류사적 미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발표하죠. 바로 그런 것이 그 기업을 살리고 차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무섭다? 그걸 해서 더 빠른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더 잘 찍히는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과연 차별화를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까는 좀 모르겠어요. 오히려 볼보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체에 무해한, 즉 전자파가 거의 없고, 그리고 노안이라든지 이런 눈의 피로를 촉발하지 않는 그런 핸드폰을 만들겠다.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냐, 또 그런 것이 되면 그걸 우리가 그때 핸드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볼보의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바로 그러한 식으로 어떤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에 기초한 그런 어떤 웅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해냈을 때 바로 그것이 그 기업의 특징이 되고 유산이 되고 전통이 돼서 그것이 후발주자들과 진정한 의미의 장기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류도 이제는 그런 거를 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즉 볼보나 삼성, 구체적인 기업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꼭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정말 새로운 더 발전된 형태의 획을 긋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역사적 기업, 불멸의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그런 것들을 획을 긋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적 컨텐츠, 불멸의 컨텐츠, 위대한 컨텐츠가 되고, 또 그것이 그 기업과 또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그 주체들의 더 항구적인, 더 장기적인, 또 요즘 말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그것이 또한 살 길이 된다. 오래오래 성공의 위치에 남을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류의 미래 좌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결국 위대한 불멸의 역사적 컨텐츠를 우리는 한류에서 이제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위치에 올라왔다. 즉 이미 3단계의 층위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를 갖고 있고, 발전 단계로도 보편성을 지향하는, 보편성을 내포한 컨텐츠를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내놓고 있는 단계로까지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크게 꿈을 꿔야 된다. 크게 꿈을 꾸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좌표다. 즉 불멸의 위대한 역사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컨텐츠로 인해서 그 이전의 컨텐츠와 그 이후의 컨텐츠가 달라졌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와 그 이후의 메시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으로 문명이 진보하는 데 기여했다. 바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최고의, 우리가 이미 많이 그 단계까지 올라온 최고의 표현을 부여하는 기술을, 그러한 또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과 결합을 시켜서 또 그 과정이 정말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노력이 들어가는, 혼을 불사르는 그러한 노력과 결부됐을 때 바로 그런 컨텐츠가 나온다. 그거를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알아봐주고 또 지원해줘야 된다. 또 컨텐츠가 대중한테 연결되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옛날식 표현은 게이트키퍼겠죠. 이제는 게이트키퍼라기보다는 연결자들, 소개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컨텐츠를 알아보고 그런 컨텐츠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갈 길에 대해서, 이 컨텐츠 한류, 우리 한류가 나갈 길에 대해서 한번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